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리스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평론가님께 궁금하신 질문들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 권상희 평론가님과 나눠볼 이야기들 어떤 것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23년의 복역 그리고 재심, 213m 상공에서 열린 비행기 문, 프랜차이즈 영화의 이유인의 인기까지 다양한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평론가님, 저희가 우리 방송 시작 전에도 얘기 나눴지만 저 비행기 문 열린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아이템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비행기 타는 거 뭔가 설레임을 가지고 타게 되잖아요. 여행 갈 때 많이들 이용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 좌석이 어디인지 꼼꼼히 확인을 하고 티켓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특히 거기에 이제 운동 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는 많은 학생들이 타고 있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네. 평생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네. 저 같아도 다시 비행기 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평론가님과 함께 이 주제도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빨리 시작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리스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23년의 복역 그리고 재심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수감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 재판을 위한 공판 준비 기일이 지난 24일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이제 정식 재판에 앞서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들을 이제 미리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몇 년 전 이제 김신혜 씨의 재심이 확정이 되었을 때 복역 중인 상태, 이미 아직도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에 대한 재심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평론가님, 일단 사건의 맨 처음부터 돌아가 보겠습니다. 23년 전 2000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희대의 존속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불리었었어요. 어떤 사건인지 평론가님 좀 짚어주세요. 네, 2000년 3월 7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이 김모 씨였는데 이 김모 씨의 시신을 발견한 마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출동한 경찰 초기에는 이 뺑소니에 의한 교통사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검안을 해보니까 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외상이 있다든지 출혈이 있었어야 되는데 외상 또 출혈도 전혀 없었습니다.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를 했는데 확인했던 결과 이 김모 씨의 시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03%와 함께 수면 유도제 성분인 독시라민이 검출이 되면서 이 경찰은 누군가가 수면 유도제와 술을 이용해서 살해를 한 후에 시신을 유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해 3월 9일 새벽에 이 사건의 용의자로 당시 23살이었던 김모 씨의 큰딸이었던 김신혜 씨를 전격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신혜 씨 아버지 보험금을 노리고 이날 새벽 1시 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간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마시게 한 후 함께 드라이브를 했다는 겁니다. 운전 중에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숨진 아버지를 내려놓은 뒤에 교통사고처럼 꾸미고 현장을 떠났다는 게 지금 경찰의 입장입니다. 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당한 이후 이 아버지 앞으로 보험금 8개가 그러니까 보험 8개가 가입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때 성추행을 당했다. 김신혜 씨가 이렇게 경찰에게 다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모부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는 김신혜 씨의 자백을 들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는 게 또 경찰의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 이 장녀 김신혜 씨가 오랫동안 아버지로부터 성추행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험금을 얻을 목적으로 존속살인으로 결론이 냈고요. 그 이듬해 재판에서 대법원은 그녀에게 아버지를 살해한 후에 사체를 유괴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서 1심, 2심과 같은 선고형량인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김신혜 씨는 그럼 체포 직후부터 자신은 범인이 아니다라고 일관적으로 계속 진술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사실 뒤늦게 계획을 고모부가 지휘했다 이렇게 자백을 바꿨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는 있는데요. 체포 당시에는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을 했는데 경찰이 이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지금 김신혜 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김신혜 씨에 따르면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강압 수사를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당초 경찰이 이 김신혜 씨가 자기 발로 걸어와서 자백을 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폭행, 폭언 등의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게 김신혜 씨의 주장입니다.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서 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살해한 적은 없다는 게 김신혜 씨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 김신혜 씨가 자신의 고모부에게 자백했다는 사실을 이 범인이라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 정작 김신혜 씨 본인은 이 자신의 고모부에게 자백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3월 8일 밤에 고모부가 자신을 불러서 남동생의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은데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남동생에게 큰일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찰서로 가게 된 거다. 이게 바로 김신혜 씨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지금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보험 8개를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8개 중에 3개는 이미 해지가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장애 사실, 그러니까 이 지금 숨진 김 씨 아버지가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장애 사실을 숨긴 채 이른바 고지 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 3년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김신혜 씨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인 수면 유도제와 양주 등의 물증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녀가 수면제를 갈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행주와 밥그릇, 갈 때 사용을 했다면 당연히 수면 유도제 성분이 이곳에서 검출이 됐어야 하는데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의 시신에서 독사라민이 어느 정도 일정량 검출이 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련해서 한 지상파 이 시사보도 채널에서 프로그램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취재에 따르면 이 정도의 양이 검출이 되려면 지금 경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30알 정도 먹었을 거다. 그러니까 갈아서 술에 탔을 거다 이런 식의 경찰의 주장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3배 정도 넘는 100알을 넘게 먹어야만 나오는 수치다라는 게 또 이 관련 방송 보도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알리바이, 그때 알리바이가 좀 문제가 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김신혜 씨가 이 잃어버린 4시간의 행적 이런 부분으로 참 기사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본인은 차 속에서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구상을 하고 그냥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 4시간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다라는 강력하게 의심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혜 씨와 가족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사건 전날 신혜 씨 차를 렌트해서 고향인 완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할머니 댁에 있는 남동생을 서울로 데려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고향 친구 2명과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언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내려가는 도중에 아버지하고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하고 전화를 했을 때 아버지 혼자 계셨던 게 아니라 마을 주민 2명과 함께 술을 드시고 있었다라고 지금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고향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너무 늦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이제 약속 시간이나 이런 걸 변경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었던 건데 그리고 집에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아버지가 술 마시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싸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평소에 술을 마시고 나면 조금 폭행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여졌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여동생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신혜 씨가 마을 검문소다 이렇게 엉겁결에 말을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잠자리를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친구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이제 잠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신혜 씨가 결국엔 이 렌트한 차 안에서 4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이 4시간 때문에 신혜 씨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다는 거죠. 일단 지금 이 통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련해서 통화한 사람들 모두 법정에서 관련 진술들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의 통화 내용을 들은 주민들 역시 같은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 알리바이 모두가 신혜 씨가 이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다. 경찰의 입장은 그렇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신혜 씨가 차 안에서 4시간을 보낸 이 4시간 관련해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게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위법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신혜 씨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이 알리바이 평론가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4시간이라는 게 입증하기가 저도 사실 생각했을 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2023년이라면 입증 가능해요. 그렇죠. CCTV 다 있거든요. 블랙박스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사실 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았으면 스마트폰을 보통의 경우 보잖아요. 어떤 기록인가 남아있겠죠. 그렇죠. 근데 2000년 3월이에요. 블랙박스 CCTV 스마트폰 거의 없었던, 뭐 스마트폰 없었죠. 블랙박스도 그때 설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CCTV 글쎄요, 과연 전남 완도에 CCTV가 설치됐는지는 의문이지만 이것들이 없다면 사실 신혜 씨의 4시간을 본인 나 4시간 동안 이런 일들을 했어요라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법정에서 전화 통화한 사람들이 전화 통화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요한 건 지금 경찰이 이미 김신혜라는 인물이 이 사건의 범인이다라고 단정을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진술들 모두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짓이다. 이렇게 경찰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단정해놓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진술이 나온다 한들 경찰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네. 하지만 모든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완벽하게 100%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너가 범인이다. 네.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다면 또 그 외에 정황 증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또 맞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너무 강하게 주장이 되면은 또 억울한 피해자만 또 정말 답답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론가님께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 지금 2023년도가 아니라 2000년도면 네. 월드컵도 전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예전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는 않았겠다 이런 부분은 정말 충분히 공감이 갈 만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끝까지 주장을 했다면 좀 다른 증거들까지도 나오지 않는지 다른 이 알리바이를 입증할 만한 것들은 없었을지도 좀 더 확인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은 남지만 또 당시의 상황이 또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라서 참 어려운 사건인 것 같은데 김신혜 씨는 복역 중에도 계속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재심 청구부터 재심 이 받는 이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평론가님. 네, 일단 2015년 1월에 김 씨가 대한변협의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서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경찰이 2인 1조 압수수색 규정을 어기고 영장 없이 김 씨 집에 쳐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허위로 수사 기록을 작성했고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영장 없이 범행을 재현하게 한 점 등을 재심 사유로 들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의 이 직무에 관련된 범죄가 인정된다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에 2018년 9월 재심이 확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재심 절차에만 2015년부터 2018년 3년이 걸린 셈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 경찰관의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했지만 김신혜 씨 이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건 아니다.
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심 개시 시점 결정을 내리는 일 역시 녹록치 않았는데요. 검찰의 항고, 재항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재심 개시 시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었던 2018년 10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김 씨 측이 재판부 이송민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하면서 또 한 차례 미뤄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만약에 재심 과정을 거쳐서 김신혜 씨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지금 억울한 옥살이 한 것만도 어마어마한 그렇죠. 세월이지 않습니까?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상을 할 방법이 없죠. 물론 금전적인 보상을 논하시는 거라면 네. 당연히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일단 이렇게 평생 억울한 옥살이를 한 그 기간, 그 시간, 그 청춘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극심한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여 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네. 있었어요. 이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때는 1988년입니다.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알리 자택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진범으로 몰려서 20여 년간 수강 생활을 하다가 2009년 8월 가석방 출소가 됐는데요. 2019년도에 네. 부산교도소에서 당시 수감이 되어 있던 이춘재가 이 사건의 진범은 나다고 밝히면서 비로소 진범이 확인된 사건이죠. 네. 그래서 재심 청구가 있었고 2020년 무죄가 확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당연히 윤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18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이 18억 원으로는 사실 부족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20년을 갇혀 지내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40억 원이 이제 위자료로 책정이 되었고 25억 원 상당은 이제 형사 보상금으로 이미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18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온 건데요. 물론 재심으로 무죄가 밝혀지면은 금전적인 배상은 받으실 수 있지만 그 억울한 그 심정과 기간은 배상할 방법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2018년도에 재심하기로 했는데 왜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김 씨의 재심 항고 절차 등을 거쳐서 2019년 3월에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변호인이 교체가 됐고요. 또 국선 변호인 선임 취소 등으로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 차례 그리고 지난해 4월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증인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지난주에 법정에 출석한 김신혜 씨 모습을 보면 사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형집행정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 출석할 때 이 사복을 입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이 법률의 대원칙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무죄 추정의 네.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재심하게 되면은 다시 판단해 보라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다시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 제27조 4항에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형 집행정지 얘기도 해주셨는데 시민단체에서 이제 김신혜 씨의 형 집행정지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심을 하게 된 게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지 김 씨와 관련해서 무죄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가 거부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형 집행정지 어떤 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법에 나와 있는데요. 형 집행정지는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용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일단 정지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형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형법에 따라서 형의 시효가 정지됩니다. 지금 사유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까지 그리고 뭐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좀 열거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좀 꼼꼼하게 판단을 해서 형 집행을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김신혜 씨의 재심 재판은요, 경찰의 강압 조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위법한 부분은 없었는지, 경찰이 밝힌 살해 동기의 오류가 없었는지, 김 씨 가족과 당시 수사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사건을 제대로 한번 다시 재구성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바로 다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판결이 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눈여겨볼 만한 재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백님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고 윤희상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동백님 사건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1967년에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지금의 국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면서 간첩 활동을 했다, 이렇게 발표한 사건입니다. 이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희상 씨 한국으로 이송돼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는데 당시 법원은 간첩 혐의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06년에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동백님 사건을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확대, 과장했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7년 6월 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고 윤희상 씨를 한국 대사관으로 유인했다고 하죠. 윤희상 씨 대사관에서 2박 3일 동안 조사를 받은 후에 국내로 곧바로 송환돼서 중앙정보부에 구금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되었나요? 네, 수사관이 거짓말에 의해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윤희상 씨를 연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이 행위가 불법 체포, 감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재심을 하기로 결정을 하자 검찰이 이에 반발해 바로 항고를 했다고 하네요. 네, 법원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재심 사유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검찰은 불법 구금이 정확하게 증명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 기록상 윤 씨가 북한에서 반국가 단체 구성원을 만나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항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검찰이 항고를 했으면 재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상급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이 재심 개심을 결시할지 여부를 또 다시 결정하게 되거든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재심 관련한 또 다른 사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거 성폭행을 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처벌받았던 10대 소녀가 70대 노인이 돼서 재심을 청구한 일도 있었다고요. 네, 1964년 경남 김해에서 21살 남성 노모 씨가 18살 최 모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는데요. 최 씨는 이 남성의 혀를 깨물었고요. 이 노 씨 혀가 1.5cm 잘려서 봉합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요. 반면에 이 피해자죠. 최 씨는 중상해죄가 적용돼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사실 형법 체계 아주 리딩 케이스라고 하죠. 정말 중요한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 판결의 근거가 참 황당해요. 네, 그렇습니다. 혀를 자른 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 씨 정당방위였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여성이 성범죄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뭐 이게 지금 1960년대 사건이잖아요. 2023년도에도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 이런 시각 많습니다. 그런데 60년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성차별적 인식도 판결을 내리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더 좀 기가 막힌 시각은 처음 보는 남성을 따라간 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소치였고 남성이 입을 맞추게끔 한 데에 대해서 최 씨한테, 피해자 최 씨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범행 직후에 최 씨가 또 그 외에도 범행 직후에 최 씨가 친구를 만났을 때 괴로워하거나 당황해하는 표정이 없었던 것에서도 이런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지금으로서는 정말 황당한데 당시에 어떤 그런 선거관념이라던가 그때 사회 분위기가 또 반영되어서 이런 판결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범죄 사건들이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던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남성 2명에게 둘러싸여서 추행당하던 주부가 가해자의 혀를 깨문 사건에서는 또 다른 수단이 없었다며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말자 씨도 3년 전에 재심을 청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사가 영장 없이 구속했고 진술 거부권, 변호사 선임권 등을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직무상 범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최 씨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게 1960년대 사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수사나 재판 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아서 1, 2심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사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지금 현재성, 어떤 현재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피해가 요만큼이면 이만큼만 대응을 해야지 나는 이만큼을 대응하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남용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엄격하다 보니 워낙 또 이제 피해자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적어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과한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을 면제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당방위가 아주 쉽게 인정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심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 살펴보았는데요. 얼마 전 억울하게 치안으로 몰린 청년이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한 12번의 공판 과정을 다룬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가 15년 만에 재개봉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평론가님 어떤 영화인가요? 2007년에 일본에서 개봉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개봉됐다가 이번에 이제 재개봉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일본 법정 영화입니다. 굉장히 개봉했을 당시에도 화제를 모았던 그런 영화인데 이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였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5년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2007년 1년 6개월 징역형에 처해졌고요. 항소 상고를 거쳐서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출근 시간대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게 됐던 거죠. 관련해서 실제로 일본의 한 TV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돼서 이 관련된 내용이 그려지기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가장이 이런 지금 사건의 피해자였던 거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면서 그야말로 인생이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근데 가장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되면 가족의 인생 역시 풍비박산 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인생의 끝자락에 몰렸던 이 남성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항소를 결심하게 되는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날에 이 지하철 영상을 담았던 지하철 캠코더 도둑 촬영범이 검거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이 결정적인 상황을 담은 이 내용이 영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고요. 급기야 이 피고인 그러니까 죄를 벗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이 일본 사법제도의 모순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보지 못했는데 꼭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김신혜 씨 사건으로 좀 돌아와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0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죠. 법을 어긴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신혜 씨의 주장대로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면 진범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거고요. 평론가님이 김신혜 씨의 재심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좀 예측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재심이 결정되게 된 이유는 경찰에게 있는 거죠.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심이 결정되긴 했지만 국민들 관심은 과연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 유도제를 먹였다는 게 이제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중요한 게 지금 생명보험과 관련된 부분만 보면 지금 보험 수익자가 김신혜 씨로 돼 있지가 않다고 전해집니다. 혼자가 아닌 상속인으로 돼 있는데 상속인으로 돼 있다는 건 가족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보면 김신혜 씨가 성인이었고 동생들은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렇다면 김신혜 씨가 이걸 노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새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새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서 이미 아버지가 사망한 지를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김 씨 측 변호인은 새어머니를 증인으로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입증될지도 이 사건의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흘러갈지 생생범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리스트크 여기까지 만나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리스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213m 상공에서 열린 비행기 문입니다. 얼마 전 정말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6일이었죠.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을 하는 정말 어이없는 사고, 그리고 정말 위험천만했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 승객이 앉은 자리에서 비행기 문이 연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이 열린 상태로 활주로에 내린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200명의 탑승자 얼마나 놀랐을까요? 뭐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한 10여 명 정도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 가운데서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인근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쩔 뻔했어요. 타고 있던 그 승객들, 저도 영상으로 너무 놀랐는데 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바람이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는 이어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상문을 연 이는 30대 남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빨리 내리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네. 지금 구속됐죠? 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8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 법원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이 너무 중하죠.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인의 범행 행위에 대해서 다 일체의 순수히 자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시간이 생각보다 짧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이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 안 했냐, 이런 취재진들이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아까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고 했던 제주도에서 네. 출발했던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던 다수의 학생이 바로 이 학생들이었거든요. 이 학생들을 향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사실 탑승객이 항공기 출입문을 열 거라는 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없었죠. 거잖아요. 이거 관련 규정 법으로 마련돼 있을 것 같은데요.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우리가 항공기라는 공간은요,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죠. 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을 하고 있고, 항공기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에 대응을 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에서는 승객이 함부로 기기를 조작한다거나, 특히 이번 사안과 같이 네. 탑승구, 출입구 같은 거에 손을 대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한 범죄고요. 지금은 인명피해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항공기 내에서 소라는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한 범죄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그 사람 왜 열었대? 왜 연 거예요, 변호사님? 경찰에 따르면 실직 후에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문을 열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평론가님, 비행기 탈 때요, 이코노미석에서는 비상구 자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꿀자리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알려져 있잖아요. 비교적 앞에 자리가 넓고 네. 좀 편하기도 하고 이런 점이 있어서 비상구 자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일부 항공사에서는 비상구 좌석이 더 가격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 측은 당분간 비상구 이 앞자리를 판매하지 않기로 한 건가요? 네, 기간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고 기종이 A321-200이었는데 이 항공기의 앞좌석 당분간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해당 좌석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문 손까지 닿아요. 손에 닿는 수준으로 가까워서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구 문을 여는 게 가능한 좌석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외부의 기압차로 인해서 문을 여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착륙 직전에 고도가 낮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비상구 문이 열렸던 것으로, 그러니까 비상구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만석일 때도 이 좌석은 판매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입장인데요. 다만 아시아나 항공이 운항하는 다른 항공기 기종은 종전처럼 비상구 앞자리를 계속 판매합니다. 근데 평론가님 근본적으로 이상한 게 비상구 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고 잠금 장치가 없었을까요? 그냥 열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여객기 같은 경우는 소형 여객기인데 이 항공업계에 따르면 A380 또 A330 같은 에어버스의 중대형 항공기들 또 이 B777을 비롯한 보잉사 항공기들 각각의 방식으로 잠금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비상문 잠금 장치라고 하는 건 사실 조정실 같은 경우에 뭐 테러나 이런 사고의 사건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아무나 열 수 없도록 이런 안전장치, 잠금장치가 돼 있는데 잠금장치가 없어도 사실 고도가 높으면 이게 기압 때문에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민감하게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아무리 잠금장치가 없어도 참 이거 문 너무 쉽게 열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기종에 따른 문제도 좀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객기 비상문의 경우에는 운항고도가 6,000m 이상에서는 기체 안팎의 기압차 때문에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고 같은 경우는 213m 상공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고도가 낮아지게 되면 비상문 개방이 안에서도 가능한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손잡이를 당겨서 비상문을 열 수 있었던 구조인데 이제 화재나 불시착 같은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탈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돼서 출입문처럼 별도의 잠금 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고가 난 에어버스 321 기종은 비상문이 손잡이 이 커버만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덮개를 열고 비상문을 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륙, 착륙할 때는 사고 위험이 특히 또 높다고 볼 수 있잖아요, 평론가님. 그래서 비상문 옆에 또 승무원들이 앉아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승무원들이 제지를 하지 않았을까요? 제지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에는 한 탑승객이 승무원이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승무원들에 대한 또 비난이 맞아요. 거셌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한 종편 채널에서 정말 승무원들이 온 몸을 다해서 이 상황을 막고 있었던 그런 이 사진이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승무원들이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탑승객들에 의하면요, 이번 사건의 범인인 이모 씨는 비행기에 탈 때부터 뭔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옆에 앉은 승객이 자꾸 눈이 마주다 이런 진술을 또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승객 A씨 역시 이번 사고 막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맞아요. 노력을 했던 승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본인과 눈이 자꾸 마주쳤고 두리번거렸다고 합니다. 지금 E씨가 대구공항에 다 왔는데 공중에서 문이 열렸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그러니까 지금 E씨죠. 이 E씨가 자신을 보면서 웃으면서도 겁이 나는 섬뜩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고와 관련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던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승무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이 승객 안전벨트를 풀었다면 큰일 났겠죠. 그럼요. 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앉은 자세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지금 이 씨가 사실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이 씨를 제지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승객들이 지금 뛰어내리려고 했던 이 씨를 붙잡아서 이 비행기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복도 쪽으로까지 끌고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평론가님 정말 무서운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 무서운 네. 상황인 것 같은데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한 승무원들과 승객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여객기에 탑승했던 이제 제주도 내 학생들과 지도자들 중 일부는요. 너무 불안해서 선박을 이용해 제주도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네, 선수와 또 지금 지도자 임원 포함해서 65명이 이 비행기를 탔었는데 그 가운데서 5명은 배를 이용해서 제주도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도교육청 항공기 탑승 학생 지도자 전원을 대상으로 1차 심리 검사와 면담을 했고요. 항공기 탑승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사가 직접 학생과 학부모 전화 상담을 하고 학교 등교 등은 직접 대면 상담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번 사건으로 트라우마 같은 거 남지 않도록 잘 또 치료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아시아나 측도 이번 사고 관련해서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 절차 착수했다고요? 네,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접수 2건인데요. 접수된 피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고를 겪은 승객들에게 의료비 제공을 비롯한 지원책 최대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평론가님 생각할수록 황당해요. 맞아요. 이게 네. 헛웃음이에요. 이게 지금 맞아요. 재밌다는 웃음이 아니라요.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당연히 외신들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 해외 외신들이 이 사건 헤드라인으로 집중 조명하면서 보도했는데요. CNN, 워싱턴 포스트,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의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매우 기괴한 사건이라면서 기술적으로 비행 중에 문을 여는 것 불가능하다. 기류를 거슬러서 문을 열었다는 건 기술적으로 믿기 어렵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네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이거 정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말 중범죄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런 일 재발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정말 큰 문제겠죠. 어떻게 재발 방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승무원만 문을 열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잠금장치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중요한 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뜻하지 않은 화재 사고라든지 여러 사고들이 발생을 했을 때 승객 대피를 가로막는 또 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소형 항공기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출입문의 건너편에만 승무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 사람의 힘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은데 판매 중단 조치도 굉장히 임시방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출입문 곳곳마다 승무원들을 배치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이거 아무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고 해도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재발 방지 힘써야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세 번째 주제, 프랜차이즈 영화의 이유 있는 인기입니다. 요즘 영화관 나들이 하시는 분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영화관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데 평론가님 최근 개봉 영화 보신 거 있어요? 분노의 질주 봤습니다. 라이드 오어 다이. 역시 평론가님답게 트렌드 센터십니다. 벌써 보고 오셨군요. 지금 박스오피스 순위 보면은요. 지금 평론가님 보고 오셨다고 하니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가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분노의 질주 10편이고요. 골수 팬들이 많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도 좋은 반응 얻고 있다고 하는데 무려 벌써 350만 돌파했네요. 네, 두 영화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속편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영화들, 일명 프랜차이즈 영화들이죠. 분노의 질주 같은 경우는 벌써 157만 명 누적 관객수 넘어섰고요. 그리고 지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같은 경우는 4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38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이 마블 시리즈, 과거 해리포터 시리즈, 반지의 제왕 같은 이 소위 프랜차이즈 영화가 워낙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골수 팬들이 있다 보니까 개봉할 때도 화제고 흥행도 항상 그래도 평타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도 좋아하는 이런 프랜차이즈 영화 있으세요? 저는 이제 내일 개봉 예정이죠. 범죄도시도 좋아하지만 뭐 해외 영화라고 한다면 사실 탑건 시리즈 좋아합니다. 좋죠. 사실 탑건이 시리즈로 나올진 몰랐어요. 네. 3탄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탑건이 1986년에 개봉이 되고 그 다음에 36년 만에 이
탑건 매버릭이 개봉되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설마 3가 36년 후에 또 개봉이 된다면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전 곧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 2를 보면서 그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탑건 3도 기대가 됩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제 탐 크루즈도 힘을 냈으면 하는 하는 바람인데요. 기분 탓일까요? 요즘 OTT 플랫폼의 인기로 영화관 관객은 좀 급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는 해요. 그나마 이런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프랜차이즈 영화가 선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는 맛인데 이 아는 맛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또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음식으로 따지면. 프랜차이즈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1편이 그러니까 1편일지 2편일지 그러니까 1편일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1편이 흥행을 하지 못하면 2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단 첫 편이 굉장한 사랑을 받게 되면 2편, 3편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우리 영화 이 범죄도시만 하더라도 지금 내일 3편이 개봉을 하지만 이미 8편까지 예정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의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코로나19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코로나19 전에는 이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뭐 한 해에 뭐 2-3편 내지는 많아야 4편 정도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이 탑 10 안에 선보였는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10편의 영화 가운데 7편 이 순위권 1위부터 10위권 가운데 10위 내에 7편의 영화가 프랜차이즈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영화에 내돈내산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 티켓값 너무 비싸요.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객들이 검증받지 않은 영화를 호기심만으로 극장에 찾아가기에는 자칫하면 시간과 내 돈 아까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영화에 대한 충성도가 지금 더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침체된 극장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도 있지만요. 사실 프랜차이즈 영화 하면 외화가 강세라 보니까 안 그래도 요즘 관객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한국 영화들이 더 힘을 못 쓸 것 같다. 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사실 한국 영화가 계속해서 지금 상위권에 랭크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잘 나가던 분노의 질주를 2위로 끌어내린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범죄도시 3인데요. 일부 지역에 이미 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벌써 누적 관객 수 4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7일부터 29일 그러니까 연휴 기간이었죠. 연휴 기간에 일명 뭐 맛보기로 개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이제 꼼수 개봉이다 또는 뭐 변칙 상영이다 이래서 사실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지금 관객들이 뭐 극장에 굉장히 많이 이 관객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 영화에 대한 기대치를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사실 지금 범죄도시 1편이 680만 명을 넘어섰고요. 2편이 12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3편에 대해서 갖는 관객들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겠죠. 뭐 저도 곧 볼 예정인데요. 지금 이 관객들 기대치만큼 평가도 굉장히 좋아요. 호쾌한 액션에 그리고 이 마동석 씨, 마석도 형사로 나오잖아요. 마석도 형사의 유머 감각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평이 좋기 때문에 관객들 몰이 뭐 이번 주말 되면 한 뭐 100만 넘는 거 쉽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국내 인기뿐만 아니라 해외 158개국에서 벌써 선판매 쾌거를 이루었다고 하니까 글로벌 흥행까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팬으로서 범죄도시 3가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데 다음 달에는요, 평론가님. 네. 다른 또 프랜차이즈 대작이죠. 트랜스포머 있고요. 그 다음 달에는 또 미션 임파서블 줄줄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2007년에 첫 편이 공개가 됐는데 그때 무려 74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이 스테디셀러 흥행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습니다. 뭐 영화 속의 어떤 등장인물 그리고 세계관이 변화함에 따라서 사실 직전 이 트랜스포머는 부진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뭐 팬층 이탈을 겪기는 했지만 새로운 또 팬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유입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번 작품 역시 어느 정도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탑건 매버릭의 영광을 이어나갈 톰 크루즈가 계속해서 출연하고 있는 영화가 네. 바로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은 한 번도 흥행에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무패 행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개봉될 미션 임파서블 벌써 7번째 시리즈가 개봉되는 거거든요. 6번째 시리즈가 658만 명 관객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해에 탑건 매버릭을 보신 관객들은 톰 크루즈를 보기 위해서 영화관 나들이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마동석 씨의 범죄도시 3잖아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 범죄도시에서는 배우 겸 제작자로 또 이름을 올리고 있죠. 마동석 씨가. 이 범죄도시 세계관과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 20년의 연기 인생을 바쳤다 이렇게 하는데 범죄도시 3, 트랜스포머 등 이제 흥행을 성공할 것이 예상되는 줄줄이 대형 대작들과 함께 붙은 범죄도시 3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뭐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흥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1편 같은 경우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2편은 청소년들도 볼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청소년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 입소문이 상당히 아직까지 좋게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만약에 극장을 많이 가게 된다면 1000만 관객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네, 범죄도시 3의 선전도 생생범죄소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어느새 5월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무더위 오기 전에 반짝하는 날씨를 만끽하며 또 고단한 일상 좀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생생범죄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좋아도 돼